야, 너도 한국 간다고? 진짜 요즘 프랑스 여자들 결혼만 한다 하면 남편이 한국인이야. 요즘 프랑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다녀온 여성들 90% 이상이 결국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귀화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누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한 명이 한국에 시집가면 그 친구 셋은 따라간다더라.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좀 특별합니다. 한국 남자와 이미 이별까지 했던 프랑스 여성. 그녀는 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 남자들은 그녀들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클라라 마르탱이에요. 26살, 파리 외곽의 한 식품회사에서 막내 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RER 비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회사는 작은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였고, 저는 마케팅팀에서 소셜미디어 관리와 간단한 번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프랑스 회사 문화는 정말 독특해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은 무조건 2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와인 한 잔 마시며 느긋하게 식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커피 타임도 별도로 30분씩 2번은 기본이었고, 업무보다는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가끔 회사 파티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자율 참석이었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도 느려졌어요.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생강변을 산책하거나 혼자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데이팅 앱을 켰어요. 틴더, 범블, 해피엔. 프랑스에서는 이런 앱들로 만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연애 문화는 정말 독특해요.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가벼운 관계야 라는 걸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깊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촌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져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너도 그래야 해 라는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는 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남자들도 다 그랬어요. 앙투안이라는 사진작가와 3개월 정도 만났는데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여겨졌어요. 관계가 무거워지는 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줄리앙은 IT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한 달 정도 만났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우리는 진지한 사이가 아니니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감정이 깊어지면 바로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보내면서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데이팅 앱을 켤 때마다 똑같은 패턴의 대화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안녕, 프로필 사진이 예뻐서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와인 한 잔 어때요? 아,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진지한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지겹도록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피에르라는 남자와의 일화가 기억에 남아요. 그와 2달 정도 만났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연락했더니 아, 나는 아픈 사람 돌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나으면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진짜 자유로운 연애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업무적이었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이라는 선배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도 6개월 후에야 알았을 정도였어요. 각자의 사생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력감이 쌓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퇴근 후에는 또 똑같은 패턴의 만남들을 반복하고 제 인생이 마치 회전목마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고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클라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의 파트너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간 서울에 파견 나갈 직원이 필요해요. 영어도 잘하고 적응력도 좋으니까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한국 파견이라니. 제 머릿속이 순간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K-팝과 김치 정도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일에 미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회식을 거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너무 멀고 너무 낯설고 무엇보다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지금의 공허하고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의해봤지만 반응은 엇갈렸어요. 소피는 미쳤어? 왜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으러 가려고 해? 라고 했고 엠마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결국 3일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해보겠습니다. 파견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회사 문화에 대한 글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눈치라는 개념도 신기했고 회식이라는 문화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일이 끝난 후에도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워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만 겨우 외웠어요. 한글은 정말 신기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출발 하루 전날 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6개월 후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 같아. 라고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12시간의 비행을 시작했어요. 기내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을 봤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감과 치열함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부터가 달랐어요. 파리 공항에서는 느긋하게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직원분이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빨리빨리 라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짐을 찾는 것도 택시를 타는 것도 모든 것이 빨라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아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이라고 하더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8시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정시 출근도 빠른 편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30분 일찍 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점심시간이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인데 여기서는 정확히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밖에 나가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빠르게 먹고 오거나 아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커피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카페에 앉아서 최소 30분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자판기나 카페에서 3분 만에 커피를 뽑아서 걸어가면서 마시더라고요. 이런 문화 충격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점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업무가 urgent 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였습니다. 이메일도 보낸 지 10분 안에 답장이 오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메일 답장을 하루 이틀 늦게 하는 것도 별일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속도로는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라는 문화를 처음 접했어요. 일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팀장님이 오늘 회식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 시간과 업무 시간이 철저히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숙소에 돌아와서는 정말 지쳤습니다. 신체적인 피로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컸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빨랐고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하루의 경험을 털어놓곤 했어요. 정말 미친 나라야.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여. 라고 불평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활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졌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자극적이기도 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충격과 새로운 적응의 연속이었어요.
과연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업무, 짧은 점심시간,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야근까지. 프랑스에서의 여유로운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어요. 오전부터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정신없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프랑스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저녁 9시까지 이어졌어요. 정말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회식 가자. 클라라 씨도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아니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국식 술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다리를 접고 앉아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세였어요. 다리가 저리고 불편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안주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매운 음식들이었어요.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 닭발. 프랑스 음식에 익숙한 제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권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소주라는 술을 처음 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인데 도수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팀장님이 저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한국에 왔으면 소주는 마셔봐야죠. 라고 하셨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잔을 마셨을 때의 느낌은 정말 강렬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화끈한 느낌이 프랑스 와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원샷, 원샷 하면서 한 번에 다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정말 낯설었어요. 김 대리님이라는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술을 권할 때 천천히 드세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제게는 정말 고마웠어요. 회식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게임도 했어요. 007빵 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규칙을 모르는 저는 계속 걸려서 벌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좀 미식거렸지만 회식 자리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닭똥집이라는 안주를 시켰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동료들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라고 권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부터 먹어봤을 텐데 술에 취한 상태라 그냥 큰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데 식감이 정말 질기더라고요.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텍스처였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컥 소리를 내며 목을 잡았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침을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침을 해도 목에 걸린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타국에서 혼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로 와서 허리를 강하게 감쌌어요. 그리고 복부를 위로 향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처치였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목에 걸렸던 음식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면서 제 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김 대리님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당황해하고 있었지만 김 대리님만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이 아프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님은 즉시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걱정해 주셨습니다. 숨쉬기 괜찮으세요? 목 아프죠? 제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 계속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응급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대응도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목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인지 몰랐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목 안쪽에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이동해서 수액을 맞으면서 그제야 좀 안정이 되었어요. 김 대리님은 계속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병원 절차를 도와주시고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도 통역해 주셨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거든요. 수액을 맞으면서 점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알코올과 쇼크 상태 그리고 안정감이 합쳐져서 깊게 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눈을 떴을 때 김 대리님이 여전히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니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눈 뜨셨네요. 다행이에요. 전 이제 출근해야 해서. 새벽인데 출근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출근하시더라고요. 한국 회사원들의 근무 시간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책임감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병실에 남겨지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타국에서 아프게 되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옆에 있어줬을 텐데. 그런데 그날 저녁 김 대리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퇴근 후에 병실에 와주신 거였습니다. 손에는 죽을 들고 계셨어요. 타지에서 아프면 서럽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났던 남자들 중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픈 상대방을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피에르 같은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빠르고 차가운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따뜻한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니까 김 대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걸.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다 보니 타인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날 밤 대화를 나누면서 김 대리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한국 적응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어려운 점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국 회식 문화가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분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같은 한국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외국인인 제가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퇴원할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병원비 계산부터 택시 부르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식에서는 조심해서 드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김 대리님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날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이 생각났어요.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타국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 일이 화제가 되었어요. 김 대리가 클라라 구해줬다면서? 응급처치도 할 줄 알고 병원까지 데려가고. 정말 멋있다. 다들 김 대리님의 신속한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차가운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나서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목이 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의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들과는 다른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 대리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목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김 대리님이 계속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어젯밤에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고 점심시간에는 목 상태는 어떠세요?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저를 위해 특별히 꿀물을 타서 가져다 준 일이었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꿀물을 가져와서 이거 목에 좋다고 해요. 천천히 드세요. 라고 건네주셨어요. 프랑스 남자들이었다면 약국에서 목캔디나 사 먹어. 라고 했을 텐데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꿀물을 마시면서 느꼈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목이 좋아진 것 이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김 대리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회식이나 단체 활동이 많아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놀라운 건 김 대리님과는 번역 앱 없이도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와 그의 간단한 영어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대화였지만 의외로 잘 통했어요. 다른 동료들과는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어려웠는데 김 대리님과는 왜인지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에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저는 여전히 매운 음식이 어려워서 주문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김 대리님이 덜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장님께 가서 외국인 친구라서 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김 대리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동료였는데 점점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김 대리님도 제게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정도 되었다는 것,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산에 내려간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김 대리님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혼자 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주말에는 꼭 안부 전화를 드리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프랑스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감정선을 느꼈어요.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식이 아니라 낮에 하는 가벼운 파티여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날 김 대리님이 평소와 다르게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만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대부분의 동료들이 헤어졌는데 김 대리님이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밖에서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진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여행 경험 등등.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 대리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년 전에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졌다는 것, 그 이후로는 연애보다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솔직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프랑스에서의 연애 경험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들에 지쳐간다는 것,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원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 대리님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프랑스 남자들은 감정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김 대리님이 책임이라는 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책임을 자유의 제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대리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김 대리님 생각이 났어요. 프랑스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점심시간에 자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때로는 둘이서만 나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대화가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리님의 세심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감기 기미가 있다고 하면 다음날 비타민C를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퇴근 후 산책을 제안하고 이런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향수병에 걸렸을 때였어요. 프랑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울적해졌는데 그걸 눈치채신 김 대리님이 힘드시죠? 가족이 그리우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프랑스 문화가 느껴지는 곳들을 함께 찾아다녀 주었어요. 홍대에 있는 프랑스 베이커리, 이태원의 프랑스 레스토랑. 이런 곳들을 같이 가면서 제 향수병을 달래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점점 김 대리님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한강을 산책하게 되었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둘 다 말없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김 대리님도 놀라시는 것 같았지만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사내 연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고 개인적인 만남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했어요. 이런 것도 프랑스와는 다른 문화였습니다. 김 대리님은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도 해놓고 프랑스 남자들의 즉흥적인 데이트와는 정말 달랐어요. 첫 번째 정식 데이트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복 체험도 함께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전통차도 마시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 있고 퇴근할 때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처음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말 데이트도 항상 알차게 계획해 주셨어요.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서울의 명소들을 하나씩 구경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자주 왔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했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걱정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뭐 해요? 왜 답장이 늦어요? 혹시 바쁜가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남자 동료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처음에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졌어요. 프랑스에서의 연애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각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님과의 연애는 달랐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솔직해야죠.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연인이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주는 것이 기본이었거든요. 문화적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 대리님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연인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죠? 이런 진지한 이야기들을 사귄 지 2개월도 안 되어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김 대리님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회사에서 우리 관계가 들통난 것은 사귄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결국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사내 연애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팀장님이 따로 불러서 사내 연애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 시점에서 6개월 파견 기간도 한 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김 대리님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시도해 볼 것인지. 김 대리님은 장거리 연애를 원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로 가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확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연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김 대리님이 그럼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장난이었냐? 고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널 걱정하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챙기는 거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하는지.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야. 나는 자유를 사랑해. 지금 우리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야. 결국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6개월 파견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김 대리님은 조용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연애라는 게 이런 거냐? 결국 떠나는 거구나.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가끔 마주치면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한국 연애는 끝이 났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김 대리님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배웅을 나와주셨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제가 출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안함, 아쉬움, 안도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사랑 방식은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 꿈같이 느껴졌고 이제 다시 익숙한 프랑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아리알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프랑스의 풍경을 다시 보는 기분이 묘했어요. 모든 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제게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봤어요. 김 대리님과의 일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아픈 이별.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특히 김 대리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땠어? 정말 일만 하는 나라야? 한국 남자들은 어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업무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느긋한 점심시간, 여유로운 커피타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그리웠는데 막상 다시 경험해보니 뭔가 답답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2시간 넘게 앉아있는 것이 이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1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바로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업무 속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메일 답장이 하루 이틀 늦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긴급한 일도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른 대응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이런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퇴근 후에는 예전처럼 데이팅 앱을 켰습니다. 틴더를 열어보니 여전히 똑같은 프로필들이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들, 멋진 사진들, 그리고 비슷비슷한 소개글들. 6개월 전에는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칭이 되어서 대화를 시작해도 예전과 같은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안녕, 프로필이 예뻐서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와인 한 잔 어때요? 똑같은 패턴의 대화들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김대리님과 나눴던 진솔한 대화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실제로 몇 명과 만나보기도 했어요. 루크라는 예술가와 만났는데 처음부터 가벼운 관계를 원한다. 고 못을 박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김대리님이 생각났어요. 김대리님은 첫 만남부터 진지하게 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루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너는 어떤 예술을 좋아해? 아, 그런데 나는 진지한 관계는 싫어해.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올리비에도 비슷했어요. 첫 데이트에서부터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자 고 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김대리님이 저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그리워지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만날 때마다 다른 여자들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서로에게 소유욕을 갖지 말자는 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다미앙이라는 남자와의 데이트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면서 미안, 나 지금 데이트 중이야. 내일 보자, 연락할게.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김대리님이었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있을 때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 주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집중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나오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원래 이런 속도가 당연했는데 한국에 3분 만에 나오는 커피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김대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빨리빨리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 효율성이 그리워졌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자주 연착되고 파업도 잦아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매일 지각할 뻔했습니다. 이분 연착이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때마다 한국의 정확한 시스템이 그리워졌어요. 병원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약이 한 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서도 몇 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픈데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했습니다. 응급한 일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응급하면 응급실로 가세요. 하지만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 응급실에서의 빠른 처리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행정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소 변경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갔는데 담당 직원이 점심시간이라고 2시간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업무를 봐주었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휴식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프랑스가 원래 이렇게 느렸던가? 아니면 제가 한국의 빠른 속도에 너무 익숙해진 건가? 자꾸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과 달랐어요. 소피와 만나서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너 완전히 바뀌었네. 예전에는 여유로운 게 좋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프랑스의 여유로움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엠마와도 만났는데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 너무 자주 만나면 실증 날까봐.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현명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김 대리님과는 매일 만나고 싶어 했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집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김 대리님이 매일 밤 안부 메시지를 보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너무 쿨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에게 아프다고 했더니 빨리 나와서 다시 만나자 고 하더라고요. 김 대리님이었다면 약을 사다 주거나 죽을 끓여주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김 대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프랑스가 불편해졌어요. 책임지세요. 정말 충동적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되었어요. 제가 먼저 이별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맞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답장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몇 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책임은 옆에 있어야 지는 거예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뭘까? 프랑스의 자유로운 삶일까? 아니면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일까? 6개월 전에는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김 대리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회사에서 뭘 하고 있을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카페에 갔는데 다들 각자의 연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남자친구는 너무 집착해서 싫어. 하루에 한 번 연락하면 충분하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김 대리님의 관심이 그리워졌습니다. 클라라, 넌 한국에서 연애 안 했어? 라고 물어보길래 잠깐 했었는데 너무 달라서 헤어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문화 차이가 클 거야. 우리나라 남자들이 최고지.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정말로 프랑스 남자들이 더 나을까? 자유롭긴 하지만 차갑고 쿨하긴 하지만 무책임하고. 반면 김 대리님은 좀 무거웠지만 진실했고 간섭이 심했지만 따뜻했어요. 주말에 혼자 생강변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김 대리님과 한강을 걸었던 그날 밤. 그때 제가 먼저 키스했던 순간. 그 이후에 행복했던 시간들. 물론 마지막에는 다퉜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까?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남자들과는 왜 이런 깊은 감정적 교감이 없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킨 걸까? 월요일에 회사에 가서 부장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한국 지사에서 일할 기회가 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부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적응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보고 싶어요. 좀 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장님이 지금은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회사를 통해서는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고민 끝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이 공허한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리님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 잘 살아보고 싶어. 당신 옆에서. 이번에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냈어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혹시 또 변심하는 건 아닌지,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회사도 그만두고 갈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니까 그럼 공항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미쳤니?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 남자 때문에?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프랑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왜 굳이 힘든 한국으로 가려고 해?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프랑스가 편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리웠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길이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정말 제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랑이 더 의미 있는 건지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파리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대리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김 대리님이 정말 나와 있을까?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충동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는 동안에도 계속 떨렸어요. 6개월 전에 떠날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가면서 사람들을 훑어봤는데 처음에는 김 대리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안 나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김 대리님이 조용히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왜인지 더 다정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원망도 실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다림이 느껴졌어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신 걸음에 맞춰볼게요. 6개월간의 프랑스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랑에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완전한 자유보다는 함께하는 책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면서 어색했어요. 6개월 전에는 연인 사이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사귀는 건지 아니면 친구로 다시 시작하는 건지. 그런데 김 대리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힘드셨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도 저를 생각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숙소를 정해야 했는데 김 대리님이 미리 원룸을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서 천천히 정하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해결해야 했거든요. 첫 주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났습니다. 김 대리님과 만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연인 사이는 아니었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서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책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김 대리님은 제가 떠난 후 자신의 사랑 방식을 되돌아봤다고 하셨어요.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했었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보내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유롭긴 했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신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연인이 되었어요. 특별한 고백이나 프로포즈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김 대리님은, 아니 제이 씨는 제게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셨어요. 매일 연락하긴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의 배려를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이 씨가 여러 곳에 알아봐 주셨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곳을 더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결국 외국인 전문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과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제이 씨도 정말 기뻐해 주셨고, 첫 출근 날에는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회사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서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중간 정도 되는 문화였어요. 동료들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등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재미있었어요. 미국인 동료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하다 고했고, 독일인 동료는 책임감이 강해서 좋다 고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남성들의 매력이 다 달랐어요. 저도 제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모든 사람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안부 메시지 보내주고, 아플 때 챙겨주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려고 하고. 정말 좋은 남자친구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이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준비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한국에서 결혼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소피는 나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다 고했고, 엠마는 요즘 프랑스 여자들 다 한국 가서 결혼한다던데 정말이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남자들 도대체 뭐가 좋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긴 책임이 멋이 되는 나라야. 여자를 지켜주려는 남자들이 많아. 실제로 제이 씨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남자들은 연인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해요. 단순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프랑스 남자들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 준비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섞어서 하기로 했어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고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소피, 엠마 그리고 마리까지 셋이서 한국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첫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와, 여기 정말 빨라. 소피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빠르다고 신기해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속도가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친구들을 제이 씨에게 소개했을 때도 재미있었어요. 제이 씨가 미리 프랑스어 연습해 두셨더라고요. 간단한 인사와 환영 인사를 프랑스어로 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신사적이네. 그리고 클라라를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해. 엠마가 나중에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마리도 프랑스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진실해 보여. 라고 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신부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클라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소피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 남자 좀 소개시켜줘. 프랑스 남자들은 너무 차가워.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국적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부터 시작해서 서양식 결혼식까지 모든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할 때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이 씨의 가족들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걱정했는데
마음이 통하니까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고 하셨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프랑스 친구들도 한국 문화를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패백 드리는 것도 신기해하고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결혼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어. 프랑스에서는 그냥 파티 같은 느낌인데 라고 엠마가 말했어요. 특히 제이 씨의 친구들과 제 프랑스 친구들이 만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소피는 한국 남자 동료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에서 더 머물면서 여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문화 더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혹시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제이 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제이 씨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클라라는 클라라예요. 프랑스 사람이자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내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둘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프랑스 소품들과 한국 전통 장식들을 섞어서 꾸미니까 정말 우리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프랑스 친구들의 연락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남자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피는 정말로 한국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엠마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라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마리가 영상통화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제 결혼이 친구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소피가 정말로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아니야,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보려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싶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제이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던 책임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파트 생활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흔하지 않은 주거 형태였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예의가 까다로웠어요.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조용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남편이 서로 배려하며 사는 문화라고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시설들도 신기했습니다. 헬스장, 독서실, 커뮤니티 센터까지. 프랑스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고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한국의 주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을 꾸미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소품들과 한국 전통 소품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벽에는 에펠탑 사진과 한옥 그림을 나란히 걸고 거실에는 프랑스 앤틱 의자와 한국 전통 소반을 함께 놓았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주고 남편은 저에게 한국 요리를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요리법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코코뱅을 만들 때 남편이 와인을 이렇게 많이 넣어도 돼요? 라고 놀라워했던 것이 기억나요. 반대로 제가 된장찌개를 배울 때는 된장이 이렇게 짜도 괜찮아요? 라고 걱정했었습니다. 서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매워서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전통시장에 가는 것이 루틴이 되었어요.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각각 특색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그 활기찬 에너지가 좋아졌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의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네. 한국말 잘하네. 이런 반응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가격을 흥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추천받고 이런 소통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국어를, 저는 남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다를 프랑스어로 J-time 라고 잘못 말해서 웃었던 일도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한국어 높임법을 어려워할 때 남편이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이렇게, 친구에게는 이렇게. 복잡한 경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제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강사님이 클라라 씨는 유연성이 좋네요. 강사 과정도 고려해보세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남편도 정말 응원해 주었고 시험 볼 때는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는 주말에 작은 요가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이웃들 몇 명이 전부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프랑스 출신 요가 강사라는 특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가를 통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강생이 클라라 선생님, SNS는 안 하세요? 한국 생활 이야기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남편도 해보세요.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은데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프랑스 여자의 한국 생활기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일상적인 한국 생활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배우기, 한복 입고 경복궁 가기, 한국 시장에서 장보기.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함께 올렸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국제결혼을 꿈꾸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해 보여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브랜드들에서 협찬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캠페인 참여 요청이 왔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점점 큰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프랑스에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특히 언어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불 번역 일, 프랑스 관광객 가이드, 프랑스어 강의. 프랑스에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프랑스 친구 소피가 정말로 한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엠마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마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선택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클라라,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다? 라고 농담으로 말했어요. 저도 웃으면서 응, 이제 빨리빨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빠르게 걷고 음식을 빨리 시켜서 빨리 먹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빠른 속도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속도가 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함께 가는 속도가 같다면 그건 사랑이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복잡한 업무 미팅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가까워졌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눈치, 정, 한 같은 개념들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어요. 이런 감정들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팀장급까지 승진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SNS 팔로워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작은 책을 출간하는 기회도 생겼어요. 프랑스 여자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를 썼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 TV, 잡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3년차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한불 문화교류 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온 거였습니다. 제 SNS와 책을 통해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고 양국의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문화교류 대사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에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람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프랑스 여성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남자와 만날 수 있어요? 한국 생활은 정말 어때요? 국제 결혼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드렸습니다. 반대로 한국 남성들로부터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외국 여성과 사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해요?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클라라 마르탱에서 클라라 김이 되었고 프랑스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프랑스의 자유로운 사고와 한국의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유로움과 한국의 역동성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성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로 키울까? 어떤 문화를 먼저 가르쳐 줄까? 이런 고민들이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이에게는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소통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서로 오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계세요. 한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랑을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해했다면 한국에서는 책임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국식 사랑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사랑이 더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저는 클라라 마르탱이자 클라라 김입니다. 프랑스도 한국도 모두 제 정체성의 일부예요. 하지만 사랑을 통해 진짜 삶을 배운 곳은 분명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